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빨리 만나보고 싶어서 지금 광고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DB증권 꼭 이용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박병창 이사님 오늘 전해주실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좋은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또 걱정이기도 하고요.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현대차 어떻게 해요? 보죠 뭐. 와, 현대차나 걱정인데. 그 개인 SNS에 올린 거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에서 비준을 빨리 안 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유럽도 아직 안 했고요. 네. 지금 또 캐나다하고도 관세로 인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럽 보다가 또 캐나다 보다가 그냥 화딱지 나서 쓴 게 아닌가? 네. 뭐 그래야 그런 것 같지 되는데. 예. 아니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가 오른 게 수출 잘 돼서 오른 거 아니잖아요. 로보틱스로 올랐잖아요. 왜 그 걱정을 이렇게 합니까? 나 아주 불안해 죽겠네. 여러분이 하도 걱정하시니까. 근데 또 문제는 그런 게 있죠. 약간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요럴 때 이제 조금 악재 하나 터지면 사실 그 악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악재를 핑계로 많이 또 떨어지는 일이 과거에 왕왕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럴 때는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관세 25%로 갈 건가? 뭐 그런 걸 생각을 해야겠죠. 뭐 그렇지 않다라면은 네. 그러면 만약에 폭락한다면 사야 되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소폭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그냥 관망하면 되고 네. 그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그 현대차 올랐다고 여기 커피까지 샀는데. 다시 뱉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다시 여러분 그날 커피 먹은 사람들 와서 다 3,000원씩 내고 가시죠. 근데 현대차가 그때 좀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요 며칠은 빠졌습니다. 그쪽으로부터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를 지목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못 오른 것은 관세 영향이 컸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뭐 이제 심리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어찌 될지에 대해서 뭐 누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관련해서 저희가 또 김민석 총리 네. 한국 들어오자마자 집에 가기 전에 바로 여기 들러가고 인터뷰도 그렇죠. 하고 왔거든요. 네.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2분 후에 이제 저희 3프로 TV 네, 플랫폼에서 공개가 됩니다. 네, 그것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따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은 또 라이브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니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어제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짝 가보겠습니다. 예, 소폭 상승했고요. 뭐 강보합 시작을 해가지고 장중에 뭐 소폭 상승해서 그냥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없었고요. 다만 어제 전해드렸듯이 연준이 외환 시장에 개입 준비를 한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6.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96에서 왔다 갈 때 할 때 월가의 IB들이 뭐 90도 깼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100 근처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원화가 1,445원까지 떨어졌고요. 엔화가 154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가 떨어진 부분은 엔화 강세죠. 그래서 어제 네. 일본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어제 1.7% 하락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통화가 강세되면 예. 주가가 빠져요. 일본은 그렇죠. 일본은. 오. 일본은 엔화 강세되면은 일본은 엔화 약세에 덕을 입고 올라온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네. 원화가 강세가 될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수급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화 강세일 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강할 때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강하다는 얘기는 뭐죠? 그 나라의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근본적으로는 통화 강세가 그 한 나라의 통화 강세가 되는 국가에 매수가 들어오는 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일본이 좀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독특한 나라예요. 네. 이렇게 우리의 이론적인 것들하고 되게 독특한 상황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상황은 한 나라의 국가 체력보다는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강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 요인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 말씀하셔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첨언을 드리면은 작년에 네. 우리가 거버넌스 개혁하고 뭐 밸류 프로그램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반도체로 올라온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수급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들이 9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거버던스 개혁을 신뢰하면서 강력하게 우리 시장에 매수가 들어왔느냐 또는 올 초에 들어왔느냐 아니에요. 네. 왜? 환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원화가 초강세가 되면서 막 떨어지면 그것도 악재일 거예요. 그러나 위로도 올라가지 않고 하향 안정화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장에는 그것은 오히려 이 하향 안정화라는 걸 원화가 소폭 강세가 되면서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에는 호재성 재료인 거예요. 근데 일본하고 다르죠. 네. 그런 부분이 다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엔화와 원화가 좀 소폭 강세가 됐고요. 이제 금이 이제 5,100달러를 터치하고 5,0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다른 행보를 좀 요즘에 영 보이고 있는 떨어지네.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은 기술주들 나스닥하고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코이브에 20억 달러의 지분 투자한다고 내용이 나와서 코이브가 장중에 한 10% 올랐다가 종가는 5.7%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요. 보시면 애플이 2.97%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어제 뭐 정치권에 다시 또 그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좀 빠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도 소폭 빠졌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뭐 알파벳이 1.6% 올랐고 메타가 2% 오르고 그랬어요. 이 설명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미국 시장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 이유가 종목별로는 못 올라서 답답하거나 또 빠져서 답답한데 애플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얘네들을 보니 얘네들이 더 빠지는 게 아니고 얘들이 반등할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이 다시 올리면서 지수는 그냥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흐름대로 그냥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얘들이 더 빠질 거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면은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제 기술주들이 조금 빠짐에도 불구하고 애플이나 메타나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지수가 오르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안정감, 네.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뭐 난리가 난 거죠. 난리라는 표현. 전부 다들 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물론 어느 정도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있었죠. 상대적으로 갈 때는 됐다. 네, 코스닥이 갈 때가 됐다. 또는 차트로도 제가 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네. 차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 차트를 어제 보여드렸는데 오늘 또 한 번 가져왔어요. 보통 제가 화수목에는 차트를 안 보여드리는데 가져왔는데 신고가 근처까지 간 상태에서 전고점 돌파를 양봉으로 주면은 돌파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7%나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올랐던 것은 대규모로 자금이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 기관들이 2.6조 순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6,200억 순 매수했고요. 금융투자가 2조 원 순 매수하고 투신 2,400억, 연기금 1,500억, 사모펀드 1,100억 순 매수했습니다.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그런데 액티브 펀드들이 매수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그랬다고 치고요. 근데 금융투자에서 2조 원 이상의 매수한 거는 ETF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적절하게 또는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제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랐어요. 시가총액 상위 이제 1위가 알테오리전이죠. 알테오전이 4.77% 올랐고요. 2위가 에코프로비엠 20%, 3위 에코프로 22%, 그다음에 ABL 바이오 21%, 그다음에 레인보우가 25%. 이게 시가총액 1, 2, 3, 4, 5위예요. 근데 다 20%씩 올랐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다 15에서 20% 올랐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4.7%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왜 못 올랐어? 왜요? 알테오젠은 코스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150에서 비중이 줄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극명하게 어제 코스닥 시장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비중 자체가 알테오젠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쪽은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코스닥 150에 또는 코스닥에 ETF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들 종목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전은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20% 이상씩 다 오른 것들을 보면은 지수를 샀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ETF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7% 올라서 1064포인트,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또 급등을 하니까 코스닥에서는 3조 팔고요. 코스피로 돌아가서 한 2조 원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개인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거래를 해요. 시장에 순응하는 그런 거래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반대의 모습 포지션을 많이 취하는데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면 떨어질 것 같고 떨어지면 또 이제 저가 매수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ETF 매수 자금도 다 개인들이에요. ETF가 들어오는 것도요. ETF 그렇죠. 개인들이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ETF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한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도 어제 하루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중간에 1시 30분 경에 제가 오후에 일이 있어서 1시 30분 경에 그냥 캡처를 조금 했는데요. 어제 코스닥의 ETF 전체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부터 솔트해서 지금 캡처를 한 겁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20.8%,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하고 와. 타이거가 20%씩 올랐고요. 그러니까 두 배씩이니까. 그리고 타이거 코스닥 150 그리고 뭐 150, 그 일반적인 두 배가 아닌 것은 한 10% 올랐고요. 그다음 보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2차 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바이오, 로봇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가총액 상위 어저께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을 코스닥에 그들 순서대로 그냥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네. 어제 제가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미국과 일본의 환율 점검, 요 연준의 환율 점검 요 부분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 그리고 엔화와 원화 강세, 국제 수익률 하락, 일본 증시는 1.8%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이 꽤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에 한 2, 3개월 빠졌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반등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가총액 주요 상위 종목들이 기업 실적 발표를 하고요. 이 부분 때문에 또 종목별로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제 코스닥이 오른 것은 금요일 날 코스닥 3,000포인트. 그래서 어제 이 뉴스를 전해드렸죠. 요 제도 개혁과 시장 활성화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매수가 코스닥 지수 위주로 됐고 그리고 그동안에 강했던 시가총액 상위의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ETF의 자금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제 코스닥을 밀어 올렸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기 적어 왔는데요. 코스닥 150의 구성을 보면 바이오가 약 39%가 되고요. 반도체가 약 20%, 2차 전지가 15%, 로봇이 한 8%입니다. 얘네들만 오른 거예요. 얘네들이 오른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 20%씩 오른 거는 거의 대부분 이 섹터에 있는 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섹터가 아닌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고 또는 이 섹터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은 ETF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거나 또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지수 ETF 또는 주요 섹터 ETF를 보시고 네. 거기에 종목이 비중별로 뭐가 있는가를 보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코스닥을 추정하려면 두 번째는 공매도 쇼커버링이에요. 이참에 한 번 더 땡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왜 코스닥이 약한 이유 중에 몇 가지, 한 세네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코스닥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5천 가는 동안 그냥 코스피만 바라봤지만 코스닥에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등하는 막 20% 30%씩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은 네. 그게 곧바로 그냥 상한가까지 가고 20%까지 가는 이유는 네. 순수한 매수 수급이 아니고 쇼커버링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돌아다닐 겁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공매도가 비중이 많은 종목 이런 종목 탄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요걸 지금 기관들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쇼커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도 이렇게 지금 찾는 거다. 네. 그러니까 지수와 그러니까 ETF와 공매도 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공매도 한번 밀어버리는 경험도 좀 있어야 공매도도 좀 신중하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코스닥은 공매도가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밑에 이렇게 적어왔는데 코스닥 분위기 좋은데 요런 조금 뭐랄까 부정적인 얘기를 왜 적어왔냐. 그래도 현실을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요.
코스닥 시가총액이 582조 원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낮죠. 와, 코스피에 2,000개 비해서. 기업이 코스피는 거의 4천조 됐잖아요. 네. 582조예요. SK 하이닉스 시총이 535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코스닥 전체고요, 시총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얼마큼 하죠? 80조? 네. 80조, 뭐 100조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네. 80조에서 100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전체 영업이익의 총합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30조? 왜 나와 있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나와 있는 자료가 없냐면은 커버링하는 잘 안 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증권사들이 커버링하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와야지 합산이 나오는데 네. 그게 많지 않아요, 코스닥은. 네. 그래서 그게 합산이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어제 자료를 보니까 모 증권사에서는 올해 영업이익 총이익이 12조 요런 데도 있고요. 코스닥 다 해서 네,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한 10% 전후였어요. 10%? 이 코스피의 10% 전후. 네. 그러면 400조라면 40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되게 정프로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한 30조.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예. 20조에서 40조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SK 하이닉스는 80조 얘기하는데 시총이 500조예요. 코스닥은 전체에 30조인데 시총이 580조예요. 밸류로 설명을 해요, 이거? 이거 밸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게? 그래서 코스닥의 공매도가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밸류업하는 게 아니고요. 구조적인 걸 바꾸는 시스템을 어제 계속 이 설명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코스닥은 스타트업이나 성장 기업이 많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물론 숫자를 가지고 뭐 평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전체 시장으로 볼 때는 이익밸류보다는 성장 스토리와 수급의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상승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쇼커버링이 있는 주식이냐 이것도 수급이잖아요. 네. ETF에 자금이 들어와서 뭘 사느냐 이게 수급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뭐 1000포인트 넘어가면서 분위기 잡았으니까 뭐 어제 급등했으니까 뭐 오늘 또 뭐 약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으니까 뭐 약할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왜 진짜 아닌 기업들도 분위기 타고 그냥 막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건 매도 기회죠, 그거는 이제 그건 매도 예, 기회가 그렇지 되는 매도 거예요. 기회고 그런 거는 진짜 올라타시면 안 된다. 그 네. 말씀. 예, 진짜 예. 아닌 회사들도 있긴 있잖아 분명히. 그건 이제 아셨죠.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아셨죠. 네. 아시게 됐죠. 아이고 가슴아. 예.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뭐 워딩 하나로 오늘 만약에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NST는 안 약하네요. 괜찮네.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워딩으로 만약에 급락을 해서 그동안에 좋게 봤던 게 급락한다. 그건 또 매수 기회인 거예요. 네. 그렇죠, 매수 기회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구분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이 ETF 영향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 그런 뉴스도 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ETF에 들어가 있는 비중 구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이니까 종목들을 선정하실 때 우리 맨날 이러잖아요. 밸류가 어떻고 성장 스토리가 어떻고 얘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수급으로 움직일 때 유동성의 시장에서는 그보다 수급이 더 우선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코스닥 막 뜨고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이만큼 올라간 거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 것 같습니까? 이해 못하는 집단이. 죄송합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 자료를 봐주고 저도 방송을 하지만요. 아.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또는 리서치센터의 밸류를 이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 결국은 그쪽으로 갑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분들의 이론대로 가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으로 많이 움직인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나라 향후 지금 5,000포인트 간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자기네들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소위 불스 마켓이 되면은 6,000포인트 고점을 보고 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 5,200포인트 정도 본다. 그리고 만일 어떤 노이즈에서 꺾이면 한 4,200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4,200 정도 보는 거는 국내에서도 좀 봐요. 만일 고점 찍고 한번 내려가면 한 20%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로만 그냥 네. 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 산업재들 있잖아요. 산업재들 EPS 증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이 맨 빨간색이 뭐냐면 산업재 전체인 거고요. 네. 이 파란색이 뭐냐면 조선입니다. 조선. 어. 맨 위에 있는 게. 어. 그다음에 이 초록색이 이게 방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전략기기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오른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지금 반도체 얘기하고 코스닥 얘기하고 하지만 그 근간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이 최근에 이슈들 그냥 한번 적어봤는데요.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 왜 그러냐면은 이민 특히 국토안보부 예산보다는 이민세관 단속국 예산 이거 줄이지 않으면은 민주당에서 이거 셧다운 하겠다. 이게 이달 말입니다. 이번 주에요. 그래서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 관세 위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란 공격하겠다고 미국 함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시끄러워요. 이건 시끄러워요. 그런데 네. 지수는 탄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만 만약에 시장을 안 보고 수급을 안 보고 얘만 쳐다보면서 맨날 뉴스를 쳐다보면 이건 뭐 시장이 피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정도로 지금은 좀 시끄러운 뉴스가 훨씬 더 미국이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의 수급을 보면은 시장은 강세 기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를 위한 이제 국내 정책, 이거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올해 1분기에 가장 강력한 환급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1인당 평균 환급액이 약 3,500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되게 이걸 비판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월가에서.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돈을 좀 저소득층한테 주거나 네. 아니면은 이 돈이 돌아가게끔 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세금의 환급이에요. 그래서 아. 중산층 이상 부자들이 받아가는 겁니다. 아. 그 사람들이 원래 부자인데 3,500. 네. 3,500달러 얼마? 500만 원, 500만 500만 원 더 네. 들어온다고 더 쓰거나 안 쓰거나 그런 그러지 차이는 않죠. 별로 없을 것 같다. 월가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좀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플러스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3번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온 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한미 무역 협정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을 왜 안 하고 있냐? 빨리 해라. 그거 안 하니 그러면은 자동차를 딱 지목을 했는데 자동차 목재 제약 등의 제품의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이 25%로 인상하겠다 이 얘기를 좀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거 비준하라는 거잖아요. 비준해달라는 거지. 네, 네네. 뭐 다시 뭐 다른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는 좀 아니라서 빨리 기준해달라는 시장이 아주 거고.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자동차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자동차가 이 관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했었거든요. 네.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 내용인데 이게 지금 글자체가 여기 왜 다르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또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이 500조가 496.8조 원이 됐습니다. 네. 2025년 말에. 근데 이게 퇴직연금을 하던 사람들이 이 퇴직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방송을 저도 지금 매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명에서 하고 있는데 그 뭐 다른 데서 요청 오면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김프로님하고 저하고 이 방송을 한지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을 해도 안 됐어요. 안 움직여. 안 해요. 지금도 안 하는 되게 많아요. 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체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체감적으로 우리 증권사 직원들이잖아요. 야, 그 퇴직연금 DC형으로 바꿔서 운용을 이미 한 사람이랑 작년에 한 사람이랑 달라요. 작년 말에 한 사람이랑 퇴직금이 똑같은 연도인데 퇴직금이 다 달라요, 지금. DC형으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게. 아, 그래요. 작년 초에 작년 여름 전에만 그러니까 상반기 시작한 사람은 거의 2배 났어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직접 투자 ETF 좀 위험하잖아. ETF도요. 네. 등락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펀드에만 넣어서도 펀드에만 넣어서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근데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퇴직금 위험 상품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금은 30%는 현금성 자산에 내고 70%는 이제 위험 자산을 할 수 있는데 위험 자산에 있는 것도 자기가 직접 막 그냥 ETF하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ETF를 운용하는 뭐 배당형 펀드라든지 이런 걸 해달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그랬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은행에서 증권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상품이 많아요.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품이 중요해요. 그 안에 맞아요. 있는 상품. 네. 그 자기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고 상품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되게 원하는 상품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실적 배당 상품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DC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투자하는 거예요. 원리금 배당형이 아니고요. DC형 적립금 1위가 미래에셋증권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펀드, ETF 등 투자가 편리해지면서 퇴직연금 투자들이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전에 되게 불편했어요. 펀드 하나를 사면은 매수했습니다가 3일 후에 들어오고 예, 외국계 펀드를 하면은 팔았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결과 들어오고 뭐 네, 일을 그래요. 뭐 그랬었는데 지금 굉장히 편해졌어요. 많이 여전히 우리 주식 시장에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시차도 있고 뭐 불편함이 있지만 여전히 많이 좀 편리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투자형 상품 적립금이 123조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퇴직연금에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퇴직연금하고 직접 주식 못 합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니 아마도 펀드 아니면 ETF를 할 거거든요. 근데 ETF도 공격적인 거예요. ETF가 뒤에 있는 F가 펀드지만 그래도 등락폭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펀드에 많이 넣는데 그 안에 있는 근데 아무튼 거기서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ETF인 거예요. 사실 이 안에서. 근데 이 ETF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서 남들 다 하는 걸 보면서 검증이 됐잖아요. 이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ETF 시장이 1월 5일 처음으로 300조 원이 돌파됐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내내 우리 한국 시장 팔았죠. 네. 미국 시장 샀죠. 네. ETF에는 6.6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ETF는. 어제 하루에 코스닥 지수 ETF 1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ETF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이 이미 됐고요. 네. 그래서 ETF의 동향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섹터별로 종목을 막 나누고 해서 그 종목이 주도 종목 이런 식으로 많이 봤는데 지금은 ETF 중에서 거래량이 많고 주요하게 움직이는 그런 ETF를 내 관심으로 이렇게 배열해 놓고 관심으로 놓고 ETF 안에서 내가 리밸런싱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ETF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어제 코스닥 시장 급등하는 걸 보면서 오늘 얘기 핵심 그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직접 네. 투자도 그걸 보고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최태원 회장이 되게 센 얘기를 했네요. SK하이닉스 시총 장기적으로 성장해서 1,000에서 2,000조까지 갈 거다. 보통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보통 오너란 표현 이제 쓰면 안 되죠. 보통 이제 CEO들 이런 얘기 표현 안 하는데, 네. SK하이닉스가 단순 부품 제조사가 아닌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하며 엔비디아와 비교할 때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10배는 커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자, 1,000조에서 2,000조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얼마라 그랬죠? 535조. 네, 530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1,000조면은 2배 정도 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가격이 얼마죠? 지금이 한 지금 70몇만 원 하죠? 70만 원이라 할게요. 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정확히 얘기하면 어제 시티그룹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40만 원이 나왔어요. 딱 나왔어요. 14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돼야죠. 시장이 유동성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고 AI는 금리 인상하면 끝나요. AI 지금 그렇죠, 흐름은 네. 금리 인상하면 끝나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리 AI가 흐름이 그냥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이게 이제 가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튼 이색적인 얘기를 해서 그러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폭스바겐 CEO가 미국이 관세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에 지으려고 했던 아우디 공장 건설 철회하겠다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2023년부터 검토하면서 이제 실제로 공장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관세로 인해서 관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관세 부담이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면 대규모 추가 투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필요로 하느냐?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장기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이 필요하다. 되게 약간 돌려가기를 했죠. 네. 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8번 뉴스는
그린란드 분쟁으로 미국, 유럽의 탈동조화 우려를 월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가는 지금 유럽 자금, 즉 국채를 좀 팔았죠. 조금씩 팔고 있는 그것 때문에 걱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베서트 장관이 네. 그랬는데 아마도 그래서 일본하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더욱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럽은 또 좀 말 좀 안 듣는 국가들이 좀 있잖아요. 네. 여기는 일본 말 잘 듣고 네. 그 유럽은 미국 주식의 주식시장의 최대 해외 투자자입니다. 약 10조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유럽 투자자들이 채권이나 미국 자산 줄이기 움직임이 나타나면 미국 증시의 장기 리스크로 부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트럼프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근데 제가 2019년도에 이랬어요. 그때도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넘어갔어요. 네. 근데 그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더 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1기 때보다 좀 세게 맞대응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때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끝이고 그리고 이번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하더라도 상당히 강하게 맞대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버티게 하지 않을까. 중간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글로벌 광산주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최우선 투자처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금, 은, 구리, 알루미늄, 니켈 다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MSCI 금속광업 지수가 작년 이후에 1년 동안 90% 상승했는데 이건 반도체나 다른 데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광산, 귀금속, 희토류 이런 쪽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은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이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와중에 미국 상무부에서 광산 기업 하나를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분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작년에 1차 선수금 받았는데요. 2차 선수금 21억 달러를 이달 말인가까지가 계약이거든요. 근데 폴란드에서 날짜 되지도 않았는데 줬다는 거예요. 이 이자가 열흘이면 얼마인데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조기 수령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쪽이. 폴란드 쪽이 급해서 돈 주고 야, 우리 빨리 원하는 거 꼭 만들어줘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좀 하나 있었습니다. 네, 현대로템이 그만큼 돈을 빨리 받았다는 거는 빨리 지금 물건 만들어서 빨리 네. 받고 싶으니까. 그렇죠. 내년까지 116대를 납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반영을 상당히 하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온 거는 분명히 맞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향후에 미래 이익을 당겨서 왔을 때 이미 많이 와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고 그래서 한번 주가가 조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를 보면은 이 추이를 보면은 여전히 조선이나 방산이나 전력기기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바탕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정프로는 과연 현대로템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여기서 우리 이사님과의 시간 마무리하고 잠시 후 우리 빈센트 모시고 우리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네.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워낙 이슈들이 많이 터져갖고 점검도 해보고요. 우리 이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